저는 30대 초반에 미술학원 강사입니다. 요즘에는 입시반 못지않게 미술 배우려는 성인분들도 많으셔서 성인 취미반 수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예비 남편도 저희 학원에 취미 미술 배우러 왔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예비 남편은 외모가 출중하거나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튀는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워낙 변죽이 좋고 부침성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가지각색으로 직업도 나이도 다양했던 수강생들 사이에서 구심점이 되어준 사람이었어요. 자기들끼리도 친해져서 수업 끝나고 술자리도 가지고 그러던 모양인데 저한테도 자꾸만 학원 끝나고 우리끼리 한잔하자면서 그러더라고요. 수강생들 사이에서야 친목도모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직장이기도 하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했고요. 그랬더니 다른 수강생들까지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님, 다른 취미반에서도 벌써 뒤풀이 한다고 술도 마시고 그랬대요. 오늘은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제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저 빠지면 안 된다며 몇 번이나 사정을 하니 자꾸 안 가기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둔 예비 남편이 주변 사람들을 포섭해 저와 따로 시간 보낼 기회를 가지기 위해 밑밥을 깐 거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원 외에서도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예비 남편과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는 활달한 사람인가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이 워낙 저한테 잘해주다 보니까 마음이 안 가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저 좋다는 티를 내며 적극적으로 구애하다 보니 당연히 주변에도 티가 날 수밖에 없었고 처음부터 저하고 다리 좀 놔달라며 수강생들한테 대놓고 저를 좋아한다고 선언을 했다 보니 민망할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거봐, 내가 잘 될 거라고 그랬지. 강사님, 예전부터 석훈 씨가 강사님 좋아 죽겠다고 그렇게 만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우리한테 공짜 술도 사고 그랬다니까요. 두 분 결혼하시면 우리 지분도 있으니까 꼭 결혼식 초대해 주셔야 해요. 어쩌다 수업하는 수강생분들까지 저희 교재를 알게 되셔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 많이 쑥스러웠지만 주변에 티가 나지 않기 위해 더 어려울 정도로 저 좋다고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는 예비 남편을 보니 솔직히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에 대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온 사람인 만큼 자기 딴에는 저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어필할 생각이었는지 결혼 이야기도 일찍 꺼낸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강사님 처음 봤을 때부터 딱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이 사람이랑은 반드시 결혼까지 간다는 각오로 시작한 거니까 강사님도 진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 이야기부터 꺼내니까 부담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저 사람이 제게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저한테 반드시 확신을 주겠다는 결심을 했는지 자기 주변 사람에게도 부지런히 저를 소개하고 다니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지인들한테 소개한 만큼 제 소중한 사람들과도 얼른 만나서 저희 사이를 공고히 하길 원하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저도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니고 결혼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 당연히 진지하게 그 사람을 만났고요. 당연히 제 지인들 모임에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소개를 시켰고 저도 저지만 워낙 부침성이 좋은 사람인지라 제 지인도 마치 자기 지인처럼 여기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니 당연히 두 사람 사이에 지인도 섞이기 시작하면서 공통의 지인처럼 되어버렸고요. 성격에서 짐작이 가듯 예비 남편은 아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주위에서
마당발로 통한다는 게 거짓은 아니어 보였어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비 남편이 저한테 껌뻑 죽는다면서 다정하게 잘하는 모습 보고 눈꼴시다고 놀리면서도 좋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석훈이 저 녀석이 진짜 임자 만났구나. 저 녀석이 저렇게 자랑하길래 우리도 궁금했는데, 아이고 재수씨 반갑습니다. 예비 남편 지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제가 당연하게 그 사람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지인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 지인들도 지극정성으로 제게 잘하는 모습 보고 부러움에 칭찬 일색이니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했어요. 나는 자기 딱 보자마자 우리가 운명이라는 걸 알아챘다니까. 나한테 시집 오면 평생 눈물 한 방울 흘릴 일 없이 내가 정말 잘해줄게. 농담처럼 그러나 진심을 섞어 저 사람이 몇 번인지도 모를 정도로 끊임없이 구애를 할 때마다 제 자존감이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좋아서 죽겠다는 사람을 만나 평생 사랑받는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예비 남편의 신상은 이러했습니다. 집안에서 사업을 하나 꾸려나가고 있는데 온 가족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가족 회사였습니다. 대표는 예비 시아버지가 맡고 계시고 간단한 회계는 예비 시어머니가, 전반적인 영업은 예비 남편이 맡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어도 가족들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규모는 되었고요. 예전에는 가족과 상관없는 다른 직원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무슨 문제를 일으켜 그만둔 후로는 믿을 만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보고는 다니던 회사 정리하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갔다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어차피 아버지 더 나이 드시면 나한테 물려주신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럴 것 같으면 얼른 일 배워서 부모님도 안심시켜드리고 이왕이면 내가 물려받아서 회사를 더 키울 수 있으면 좋지. 위로 누나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미국으로 시집가고는 거의 볼 일이 없어서 어차피 국내에 하나 남은 자식인 본인이 물려받게 될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발이 넓고 제 지인들하고도 금방 지내는 등 사교적인 면이 영업으로 다져진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제게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기가 무섭게 저희 부모님 소개해달라고 요구하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생각보다 이르게 나온 결혼 이야기기는 했지만 오매불망 저와 결혼할 날만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혜씨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 만나자마자 냅다 큰절을 하며 저희 엄마한테는 커다란 장미꽃다발까지 안겨준 예비 남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조용하신 편이셔서 요란스런 첫 만남에 당황스러워 보이기는 하셨지만 두 분 모두 딸 자식에 대한 사랑이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비 사윗감을 보고는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머나, 내가 이랑 연애할 때나 받아봤지. 장미꽃 받아본 지는 수십 년은 된 것 같네. 고마워요. 어이구 참 젊은 사람이 변죽도 좋구먼. 저야 워낙 예비 남편과 연애하면서 꽃은 밥 먹듯이 받아봐서 당연한 듯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잘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저희 부모님 환심사는 그 모습을 보니 결혼해서도 나는 물론 우리 부모님에게도 좋은 가족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어른들한테 잘하는 것도 그렇지만 부모님 입장에서야 당신 딸 사랑받는 모습 보이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 옆에 착 달라붙어서는 저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 챙기듯 자상하게 저를 챙겨주는 예비 남편을 보는 부모님 표정이 흐뭇했어요. 사람 참 괜찮더라. 쑥스럽다고 내외하는 것보다야 젊은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우리 보기에 좋기는 하지. 부디 저 마음이 오래가야 할 텐데. 딸 자식 시집 보내는 아버지 경계심이 조금 더 심하기는 했지만 좀처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은 아버지 기준으로 이 정도면 합격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한 식구라도 되었다는 듯 살갑게 저희 부모님을 뵙겠다고 찾아오는 예비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도 편히 대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서방 왔어? 내가 우리 정서방 주려고 청국장 끓여놨어. 역시 우리 장모님이 최고라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우리 장모님 청국장이 눈에 아른거려서 진짜 힘들었다니까요. 사실 저희 부모님 지내시는 곳이 거리가 좀 있어서 매번 찾아뵙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도 먼저 나서서 장인 장모님 뵈러 가자고 말해주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서울에서 일을 하셨는데 퇴직하실 무렵에 암을 발견하셨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무리 없이 수술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셨는데 그래도 암은 암인지라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서울 근교의 교회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내셨던 시골집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부모님 두 분이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주소지가 수도권이기는 해도 외곽이라 둘 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가 자주 찾는 걸 반가워하면서도 고생스러울까 걱정하곤 하셨어요. 아이고, 평생 이런 일 해보지도 않았을 사람이 괜한 무리하지 말고. 장인어른, 이제 저도 이 집 식구인데 이 정도는 저도 할 줄 알아야죠. 저희 아버지가 힘들다고 말려도 아버지께서 작게 일구시던 텃밭일을 돕기도 하고 함께 상추나 고추 같은 작물들을 따기도 했습니다. 넉넉하게 땄으니까 가져가서 사돈 어른들하고도 나눠 먹어. 이게 볼품은 없어도 그래도 농약도 안 친 거라 건강하고 먹을만 할 거야. 아유, 이렇게나 많이. 저희 엄마가 어쩜 이렇게 상추도 달고 아삭한지 사 먹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됐나 봐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줄 게 이것밖에 없어 민망한데 매번 이렇게 좋아해 주니 우리가 고맙지. 요새 유기농이 얼마나 비싼데요. 우리 지혜 씨한테 장가드는 덕에 이렇게 귀한 것도 맛보고 제가 복이 넘치는 거죠. 딸 하나 있던 적적한 집안에 벌써부터 아들 노릇을 자처하며 일이 살갑게 구는데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예뻐 보이셨겠어요? 그런 마음에 올 때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차 트렁크가 꽉 차도록 손수 가꾼 귀한 농작물을 가득 채워주신 부모님이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때가. 저번에 주신 것도 너무 잘 먹었는데. 원래 마음밭이 좋은 분들이 농사를 잘 지으신다고 하던데 우리 며느라기가 부모님 심성을 닮아 일이 착한가 보다. 벌써부터 예쁜 며느리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예비 시부모님들도 참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친척 보듯 반겨주시며 저를 맞아주신 예비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세 사람이 왁자지껄한 것이 예비 남편의 사교성이 어디서 왔는지 실감나는 자리였어요. 똑 닮은 세 사람이 하나같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딸 자식이 외국에 시집 보내놓고 참 적적했는데 지혜 보고 있으면 꼭 내 딸 같은 것이 얼마나 예쁜 줄 몰라요. 지금껏 사업하면서 사람이라면 적지 않게 만나봤어도 처음부터 이렇게 내 사람처럼 꼭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아기가 가족이 되려고 그랬나 봅니다.
두 분 모두 사람의 환심을 살 만한 말씀을 잘 하시는 게 예비 남편이 꼭 부모님을 닮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결혼 허락을 전제로 한 상견례였다고는 하더라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가 먼저 반주까지 권하실 정도로 양가 집안이 저희 결혼을 두고 그렇게 화기애애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 듣고 나 가고 나면 네 엄마랑 너 둘이서 적적해 어떡하나 싶어 밤에 잠이 안 오더라. 우리 지혜가 정서방처럼 저리 사랑 많은 사람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만도 고마운데 시부모님 되실 분까지 이리 내 새끼를 아껴주시니 이 아빠는 더 바랄 게 없다. 좀처럼 술도 안 드시는 분이 암 판정 이후로 기분 좋게 한잔하시고는 이리 속마음 털어놓으시는 걸 보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도 예비 남편은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좀 드시고 좀 하세요. 어머, 또 오셨네? 오늘 지혜 씨랑 드레스 보러 가는 날이라서요. 우리 색시 좀 데리고 갈게요. 안 그래도 떠들썩하게 시작한 만남에 민망한 마음이었는데 제가 내려간다고 해도 꼭 저 일하는 학원까지 올라와서 오만 사람들 인사를 다 하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결혼도 아닌데 너무 유난을 떠는 것 같아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네방네 우리 결혼한다는 소문을 다 내고 싶다는 예비 남편 너스레 결국 웃고 말았어요. 우리 아기 결혼 준비한다고 바빠 살이 너무 내렸다. 이것 좀 더 먹어봐. 저희 부모님 교회에 떨어져 계시니 우리 며느리 집밥 챙겨 먹어야 한다고 부르실 때마다 배 터지게 먹여주시는 예비 시어머니도 이미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바쁜 와중에 자주 부르셔서 몸은 힘들었어도 이게 다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 생각했어요. 이제 결혼을 딱 한 달 앞둔 상황. 매일같이 저 일하는데 출근 도장 찍다시피 하던 사람이 요즘 회사 일이 바쁘게 돌아간다며 벌써 며칠째 답지 않게 연락이 뜸해졌어도 정말 회사 일이 있겠거니 했지 다른 의심은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저한테 유난스러운 사람이었으니 안 그랬겠어요? 예비 시부모님까지 다 같이 일하는 가족 회사이니 온 가족이 다들 힘들까 그게 걱정이었지 다른 의심은 꿈에도 하질 못했습니다. 석훈 씨, 많이 바빴어? 며칠 못 본 건데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학원에서 수업 준비를 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예비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보니 학원 앞이라고 바로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겨우 얼굴 볼 짬을 내자마자 찾아왔나 싶어 반가운 마음에 내려갔는데 늘 저를 반기던 만면에 귀에 걸릴 듯 가득했던 미소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회사 때문에 한창 바쁜데 겨우 나온 거라 용건만 간단히 할게.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뭐? 지혜 씨 입장에서 갑작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렇게 결정 났으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소리에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제게 뜨겁게 쏟아지던 구애. 연애하면서 내내 입에 달고 살던 저와 평생 같이 살고 싶다던 말. 결혼 준비하면서는 또 얼마나 요란스럽게 굴었습니까? 저 사람에게서 결혼 한 달을 앞두고 파우나 자른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석훈 씨, 왜 그래?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석훈 씨 이러지 마. 나 진짜 무서워지려고 그래. 지혜 씨는 성격 깔끔한 것 같아서 이쯤 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더니 나 이제 너랑 결혼할 생각 없다고. 도대체 왜?
항상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던 사람 눈에 귀찮게 들러붙는 인간 짜증스럽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 괴리감에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쳐 도무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 입에서 끔찍한 파혼 사유가 튀어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우리 회사로 수출 계약 제안이 들어왔어. 우리 부모님 평생 뼈가 빠지게 고생만 하셨지. 이렇게 확실한 팔로 생기고 대량 계약해본 건 처음이야. 앞으로 우리 버는 것도 지금까지랑은 차원이 달라질 텐데 형편이 바뀌면 당연히 상황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어?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신네 집에서 돈 좀 벌게 생겼으니까 원래 결혼하려던 나 같은 여자는 당신 눈에 안 찬다.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믿을 수 없는 파혼 사유에 이를 확인하는 제 턱이 말을 하면서도 덜덜 떨렸습니다. 세상 모진 풍파 다 맞아도 나 하나만 있으면 무서울 거 없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돈 좀 모이게 생겼으니 지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서 그렇게 결혼하자고 사정을 했던 놈이 자기 보기에 형편이 눈에 차지 않은 나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고작 이 정도 마음으로 나한테 그렇게 결혼하자고 매달린 거야? 네 진심이라는 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 흥분하지 말고. 막말로 우리가 식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결혼 준비하다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 아니야? 그렇게 화만 낼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 지혜 씨가 내 입장이라면 나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 뭐 얼마나 대단하게 벌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돈 몇 푼에 평생을 약속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내버리겠다는 소리를 하면서도 부끄러움 한 점 없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앞으로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리고 손가락질해도 저 사람만큼은 평생 내 곁을 굳건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얄팍한 거였다니. 분노, 슬픔, 혼란,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제 안에 휘몰아쳤습니다. 인생 길게 보자. 이제 우리 집 사업 규모 생각하면 솔직히 내가 지혜 씨랑 결혼하는 건 아깝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서로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자. 너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 이 개자식아! 왜 욕을 하고 그래? 너도 참 염치도 없다. 말이 나와 말인데 너희 집 솔직히 볼 게 뭐가 있냐? 너 강사일하는 거 벌어봤자 얼마를 벌며 너희 본가는 또 어때? 총구석에서 상추나 키우는 집안이랑 앞으로 탄탄대로인 사업하는 집안인 우리 집이랑 수준에 맞다고 생각해? 더 같으면 이런 상황에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겠냐고? 배신감에 결국 눈물과 분노를 동시에 터뜨린 저를 보고 욕먹을 놈이 욕 한마디 들었다고 지가 더 성질을 내며 길길이 날뛰는 예비 남편 놈이었습니다. 만나는 내내 제게 한 번도 모진 소리, 거친 모습 보인 적이 없던 인간이었습니다. 아, 저 인간이 정말로 나한테서 돌아섰구나. 내 주변을 미꾸라지처럼 요란하게도 다 휘저어놓고 겨우 상황 조금 변했다고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너무 비참하고 화가 나서 매달릴 생각도 들질 않았습니다. 그래, 가라. 내 앞에서 꺼져버려. 너 같은 놈을 믿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내가 미친년이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간다 가! 너 이렇게 성질머리 있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내가 매달리지도 않았어. 너 분명히 파혼한다고 했다. 나중에 가서 잘못했다느니 파혼 못한다느니 딴소리 하지 마. 마지막까지 사람 속을 있는 대로 긁어가며 사라져가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도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생각하자 어지러워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미 저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을 아들처럼 귀하게 대해주시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도대체 이 말을 어찌 전하나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내 인생이 바닥을 치는 기분을 느끼는 와중에도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제 할 일은 해야 했어요. 간신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곧 있을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 학원으로 돌아왔는데 멀리서 창문 너머로 저와 예비 남편 모습을 보았는지 동료 강사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을 붙였습니다. 어머 선생님, 예비 신랑 잘 만나고 오셨어요? 여전히 그 쳐죽일 놈을 제 예비 신랑이라 칭하는 주변인 말을 듣고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남들 보기에 우스우니 유난 떨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어차피 이제 부부 될 거고 그러면 한 몸이나 다름없는데 부끄러울 게 뭐 있냐며 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어지간히 설쳐대며 사랑꾼 행사를 해댄 인간이었습니다. 그 탓에 주변에서 신랑감이 저렇게 좋아 죽으니 제가 꼭 잘 살 거라고 덕담을 해주신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주변 오만 대다 다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고 겨우 그딴 식으로 끝낼 거였으면 그 유난이나 떨지 말 것이지. 저도 모르게 흥분으로 열이 오를 지경이었고 결국 그날 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당일에 조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해 몸둘 바를 모를 와중에도 결국 이런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뿐이었어요. 이 참담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둑어둑 해가 다 져서 운전하는 와중에도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서 몇 번이나 갓길에 차를 대야 했습니다. 그렇게 셀 수 없이 오열을 해가며 교회의 부모님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 얘가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지혜야, 너 왜 그래? 때 아닌 차 소리에 놀라 달려나오신 부모님 얼굴 보자마자 또다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곧 고운 신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딸 자식이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며 엄마 아빠를 찾는 걸 보고 저희 부모님은 놀라 자빠질 지경이셨어요. 그 인간이 그 나쁜 놈이 혹시 나쁜 일이라도 생겼을까 싶어 제 몸부터 빠르게 살피던 두 분이 횡설수설 제가 울며 늘어놓는 말을 단번에 알아듣지는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파혼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자 그제야 제가 무슨 일을 당한지 눈치채시고 걱정하시던 얼굴이 분노로 가득했어요.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 때려 죽일 놈이 내 새끼 아까워하니까 평생 잘할 테니 제발 허락해달라고 내 앞에서 그렇게 엎드려 빌던 놈이 감히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어. 내가 그놈 그거 때려 죽일 거다. 그렇게 딸 자식 아끼던 척 싸고 돌던 놈이 그것도 자기 집안 형편 좀 피게 생겼다고 하루아침에 귀한 딸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다는 말에 두 분 모두 이만저만 화가 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아버지께서는 당장에 서울로 올라가서 그놈 죽사발을 만들 거라는 걸 겨우 뜯어말리느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내 당장 가지는 못해도 자식 새끼 그따위로 키운 그 부모들한테 한 소리는 해야겠다. 그렇다고 당장에 자식놈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그 아비 어미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며 늦은 시각에 예비 시부모에게 전화 건다는 것까지는 말리지는 못했어요. 저 역시 파혼에 대한 예비 시부모의 뜻을 아직 듣진 못했고 저 인간 혼자 일방적으로 파혼을 결정한 건지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저를 벌써 딸처럼 대하며 챙겨주시던 예비 시어머니 생각하니 적어도 그분만큼은 예비 남편처럼 막무가내로 나오지는 않겠거니 미련하게도 그런 일말의 기대를 품지 않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 날짜 한 달 앞두고 일이 일방적인 방혼 통보라니요. 사돈어른도 알고 계신 겁니까? 화가 나서 소리치는 아빠 목소리가 고요한 시골 마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용케도 전화를 받은 예비 시아버지는 그 소리에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차분히 대꾸했어요. 사실 우리 애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가 아직 어리고 감정적이니 그럴 수는 있어도 그쪽은 사회생활도 해보신 분이니 이해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지혜 잘 타일러서 양가 잡음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야? 자식 새끼를 그따위로 키워놨으면 당장에 키워서 석고대자를 해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내 딸을 우습게 여겨? 제 아들놈하고 똑같이 사람 살살 약 올리며 뻔뻔하게 짓거리는 말이 아버지 화를 더 돋웠습니다. 그 뒤로 예비 시어머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앞으로 더는 얼굴 볼 일도 없는 인간들한테 뭐 한다고 쓸데없이 상대를 하고 있어요. 끊어요, 그만. 아비나 어미나 그놈이랑 한 통속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우리 딸 해가며 속살거리던 이들은 이미 가면을 벗어던지고 흉물스러운 민낯을 드러냈어요. 제 분노도 분노지만 파혼당하면서 제 부모한테까지 이런 모욕을 겪게 한 것이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결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런 꼴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괜찮다 지혜야. 아빠가 너 이렇게 아프고 속상하게 한 거 꼭 되갚아주마. 100배 1000배로 평생 그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것들 피눈물을 철철 흘리게 만들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 엄마나 아빠나 죄송해 어쩔 줄 모르며 끝도 없이 눈물만 흘리는 저를 꽉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끔찍한 시간을 어찌 견뎌냈을지. 두 분을 의지하며 몸을 맡기면서도 정말로 아빠가 저들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 자식 마음 조금이라도 풀리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지 생각하면서 내가 당장 저들을 어찌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지라도 저렇게 바닥으로 사는 인간들 언젠가는 더럽게 산 죄값 돌려받고 비참한 신세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바라던 그날이 그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저도 예상치 못했어요. 농사나 짓는 부모 둔 별 볼 일 없는 계집에 떨어뜨렸으니 이제 우리도 사업 잘 돼서 숭숭장구하고 부자 소리 듣게 되면 더 대단한 집이랑 사돈 맺고 평생 떵떵거리며 잘 살 거라 희낙낙했겠죠. 하지만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들의 그 잘난 회사에 더없이 귀한 분이 친히 행차하셨습니다. 평생 구멍가게 수준의 부품 사업이나 하면서 먹고 살기에는 급급했던 집구석에 대규모 수출기를 열 수 있도록 부품 전속 계약을 제시한 큰손 사업가였죠. 아이고 대표님,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을 주시지 이 누추한 곳에. 과연 누추하기는 하군요. 내 얼마나 회사 꼴이 대단해 내가 제시한 계약 수준을 맞출 수나 있을까 싶어 찾아왔더니 역시 안 되겠습니다. 계약 얘기 오가던 건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아이고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벌써 물량 뺄 준비도 다 해뒀는데. 그러지 마시고 대표님, 저희가 거하게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술 한잔 하시면서 저랑 심도 깊은 얘기도 나누시고. 평생 달린 혼담도 손바닥 뒤집도 뒤없는 위인들을 내가 뭘 믿고 그 큰 계약을 덥석 내어줘? 예?
자기 집안 일으킬 줄 알았던 계약을 단박에 엎어버리겠다고 날벼락이 떨어진 것도 모자라 생각지도 못한 뚱딴지 같은 소리에 멍청하게 어리빠진 집구석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운명을 소나기에 쥔 사업가의 발치에 비굴하게 엎드린 앞으로 저와 저희 아버지가 유유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길... 어디 귀한 문 앞에서 경망스럽게... 갑작스레 등장한 저희 부녀를 보고 새파랗게 질려서 손가락질을 하는 예비 남편 놈을 엄히 가로막는 사업가였습니다. 형님, 제가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이제 걱정하실 것 없어요. 고맙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저한테 해주신 걸 생각하면 당연히 따라야죠.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멍청하긴. 들어놓고도 무슨 소리인 줄 모르겠어? 너 꼴에 니들이 잘나서 이 코딱지만한 회사에 계약하겠다고 한 줄 알았지?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저런 큰 사업하시는 분 마주볼 주제도 못 되는 것들이. 네, 이 모든 소동의 뒤에서 사태를 지휘하시던 큰손이 바로 저희 아버지셨던 겁니다.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아빠 평생을 몸담은 직장이 청년창업 지원 관련한 곳이었습니다. 젊은 패기로 열심히 일해 성공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항상 힘이 되어주기 위해 평생을 애쓰셨던 아빠셨어요. 사업이라는 게 성공하기 쉽지 않으니 그중 많은 이들이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아버지의 보람이 헛되지 않게 아버지께서 연결해 주신 청년창업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회사를 성장시킨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씨가 입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계약을 먼저 제안한 문제의 사업가 역시 저희 아버지가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 지원을 받아주신 걸 기반으로 사업을 성공시킨 분이셨죠. 사업 잘된 이후로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명절 때마다 고가의 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직접 저희 집을 찾아주셨던 사업가 중 한 분이셨고 저 어릴 때도 머리 쓰다듬으며 용돈을 잔뜩 주셔서 부모님께서 말린 기억도 여러 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성격에 워낙 생색내는 걸 싫어하시고 겸손하셔서 저희 엄마조차도 그분께 사돈 집안의 일을 넌지시 부탁하셨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비루먹은 인간들 네 앞에서 고개 조아리는 꼴은 반드시 봐야겠다. 예비 남편이라는 놈이 낡은 옷차림에 소소하게 작물 키우는 저희 부모님 모습만 보고는 가진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뒷방 늙은이인 줄로만 알고 그 모욕을 주었겠죠. 조잡한 제 집안 사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사무실쯤이야 손쉽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왕년의 기업청 간부였다는 건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평생 돈만 주셨지 은혜 갚으려 해도 늘 손사래만 치시던 분 난생 처음으로 하시는 부탁에 눈에 차지도 않은 구멍가게에 일을 줄까 했더니 그거 푼돈 좀 벌게 생겼다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들하고 계약할 생각 없습니다. 안 돼요. 우리 벌써 계약한 줄 알고 미리 당겨서 쓴 것도 있고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업가끼리 신뢰를 가지고 오간 계획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파기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 참 희한하게 하네. 언제는 아직 식장 들어간 것도 아닌데 파혼 통보가 대수냐고 하지 않았던가?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도 아니고 구두로 오간 걸 가지고 자기들 주제에 파악도 못하고 돈부터 당겨서 쓰는 니들이 어리석은 거지. 내가 자네한테 참 미안하네. 내 개인사로 저런 평생 엮일 일도 없는 무지렁이들하고 어울리게 만들어서. 아닙니다, 형님. 안 그래도 우리 지혜한테 감히 파혼 얘기 꺼낸 놈 낯짝 저도 직접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신의를 입에 올려봤자 이 자리에 저것들이 사람에 대한 신의를 길바닥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
모르는 이들이 없었어요. 저것들 주제에 씨알도 먹히지 않을 소리였죠. 이제야 누가 누구한테 머리를 조아려야 할지 사태 파악이 된 것들이 저희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깐 눈이 돌아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정말 평생 잘하겠습니다. 사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당장 자금 막아야 할 것도 있는데 이러시면 저희 정말 죽습니다. 제발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차비를 베풀어 주세요. 바로 전날까지 방작이 짝이 없던 것들이 저희 아빠가 자기들 목숨 줄 쥐인 구세주라도 된 듯이 벌레처럼 들러붙어 선처를 구걸했습니다. 파리 새끼처럼 손을 모아 싹싹 빌고 무릎이 닳도록 기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신 하나뿐인 귀한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것들에게 가차없는 아버지셨습니다. 없이 살던 것들 내 귀한 딸 앞으로 고생하지 말라고 살라고 조금 베풀었더니 고마워하기는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니놈들 주제? 잠깐이나마 이 빛을 보게 된 것이 다 누구 덕인데? 맞습니다, 장인어른. 다시 한 번만 제게 기회를 주시면... 자기 집 망할까 싶어 눈이 뒤집힌 놈이 감히 버린 당신 딸 다시 달라는 소리에 그놈 귀싸대기를 날려버린 아버지셨습니다. 그것도 그놈 부모 앞에서 말이죠. 제 자식이 얻어맞고 있는데도 제 회사가 더 중요했던지 그 꼴을 보고도 비굴하게 싹싹 비는 예비 시부모 꼴이 저렇게 추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사돈, 사돈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시키는 건 다 하겠습니다. 니놈의 새끼가 먼저 파혼 얘기를 꺼냈는데 누가 사돈이야? 사람 신의를 이따위로 저버리는 니들 같은 저급한 것들한테 나 절대 우리 지혜 못 줘. 똑똑히 알아도 파혼은 우리가 통보한 거야. 그렇게 더럽게도 들먹이던 수준, 니들 수준이 우리 발끝에도 못 미쳐서 니 자식 새끼 우리가 내다 버리는 거라고. 알겠어?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우리 좀 살려줘. 어디 감히 내 딸한테 말을 붙여? 우리 지혜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났다가는 나 절대 이 정도로 안 끝내. 지혜야, 가자. 네, 아빠. 장인어른, 지혜야, 사돈어른, 마귀처럼 들러붙는 것들을 매몰차게 뿌리치시는 아빠 손을 잡고 그 어느 때보다 후련한 마음으로 그 공상맞은 집구석을 떠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약속한 그 이상으로 저를 울린 이들에게 수만 배는 되갚아준 기분이었어요. 그 이후로 철석같이 성사될 줄 안 계약만 믿고 계약서 사인도 전에 그 멍청한 것들이 신이 나서 꼴에 형편도 안 맞는 비싼 차를 뽑고 고가의 집 계약을 걸고 백화점 돌며 온갖 사치품을 쓸어 담는 것들은 다 그들의 목을 옥죄 올가미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다시 없을 팔자별 유일한 기회를 천박한 천성으로 날려먹었으니 이제 겸허하게 청구서를 받아들어야 하겠죠. 예비 남편이라는 놈이 급한 돈이나마 막아보겠다고 주변 오만 지인들 다 찾아다니며 급전 빌리려고 발바닥에 불이 났다는 건 금방 제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아직 계약서 도장도 안 찍어놓고 뭘 믿고 일을 그렇게 거창하게 벌려놓았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 덕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는커녕 포크레인을 끌고 와도 못 막을 지경이 되었으니 성공은커녕 도리어 집안 쪽박차게 생긴 그들 처절한 꼴을 지켜보는 재미가 더욱 쏠쏠해졌습니다. 벌써부터 자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으니 정말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제발 구명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드릴 테니 계약만이라도 무르지 말아달라며 저희 집 앞에서 소란 피우는 건
물벼락을 끼얹어서 내쫓아 버렸어요. 아버지 쪽은 대쪽 같은 걸 보았으니 그나마 제 아들놈이랑 혼다 모갔던 제 쪽이 더 승산이 있다고 멍청한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늘 깐달걀처럼 매끈하게 다니던 놈이 본중 가장 추리한 꼴로 나타나서는 꺼끌하게 수염이 나고 눈밑이 푹 꺼져 10살은 더 늙어 보이는 낯으로 찌질하게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지혜야,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너를 이렇게나 실망시켰으니 때려 죽인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너도 알잖아. 너에 대한 내 깊은 애정은 진심이었어. 너도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했는지 잘 알잖아. 애정이 있을 때도 잘났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던 낯짝이 가뜩이나 젖골이 되었는데 고작 저놈 눈물쇼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넘어갈 거라 생각한 건지 끝까지 사람 만만하게 보는 저놈 가식적인 꼴이 정말 꼴 사나웠습니다. 콧물이나 닦고 말해. 상황 바뀌었다고 사람 우습게 깔볼 때는 일이 이 지경까지 될 줄은 몰랐지? 이래서 사람 일 참 몰라. 안 그러니 얘들아? 뭐? 몇 번 연락조차 안 받아주고 애를 태우다 일부러 지인들 만나는 자리에서 장소를 얘기해줬더니 전후사정 듣지도 않은 쏜살같이 튀어와 저 쇼를 벌인 거였어요. 그제야 놈이 퍼뜩 놀라 돌아본 뒤에 저도 저놈도 익히 알고 있는 지인들이 한가득 앉아서는 다들 고가운 눈빛으로 팔짱 끼고 그놈 비굴한 꼴을 구경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꼴에 자존심은 남아서 수치로 놈 낯짝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안 그래도 다 임박해서 파혼하게 됐다고 지인들한테 양해는 구해야 할 것 같아서 마련한 자리인데. 아, 너도 당사자이기는 하니까 오는 게 맞긴 했나? 이제 너랑 나랑 형편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겠지만 말이야. 수치심에 턱을 벌벌 떨면서 그렇게 나대기 좋아하는 놈이 지인들 어느 누구 하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쫓기듯 달아나는 초라한 꼴을 보면서 더는 놈이 나한테 기어와서 감히 꼬드길 생각 못하리란 직감했습니다. 아우, 저 못난 놈. 파혼 100번 잘한 거야. 저런 놈이랑 결혼이라도 했어봐. 저놈 저거 계약 얘기 나오자마자 회사 근처 주점에서 여자들한테 돈 뿌리고 논 거 거래처 접대 갔다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세상 사랑꾼이 척은 다 하더니 쓰레기도 저런 쓰레기가 없다 진짜. 파혼 잘했어. 진짜 조상신이 도왔나 보다. 인성 바닥인 놈이 꼴에 사랑꾼 행세하며 제 주변에 온통 분탕질을 쳐놔서 파혼 소식 전하는 건 좀 곤욕스러웠으나 스스로 파든 무덤이 워낙 깊어 그런가 다들 제 걱정을 해주었지 파혼 자체에는 안심하는 지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불러온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평생에 업으로 삼았던 사업을 접고 낙향했습니다. 예비 남편 놈도 영업이랍시고 사람들이랑 어울려 노는 거나 좋아했지 제대로 된 알짜 사업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 부모 가게에 사실상 얹혀서 편하게 살았지 취업 시장에서 노력해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이도 찰 만큼 찬 놈이 그럴듯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알던 지인들도 무슨 건방을 떨어서 파혼식이나 당한 건지 다들 알아서 조롱당하는 형편에 더 설 곳도 없었겠죠. 결국 여기에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으니 나이도 적지 않은 놈이 무슨 낙향에 얹혀서 초라하게 떠나갔습니다. 그나마 사업까지 접어가며 뒷수습한다고 원래도 재산 있는 집안이 아니었으니 형편 팍 쪼그라들어 내려갔고 예비 시부모 고향에서도 성공해서 서울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어지간히 뻐겼는데 망해서 기어들어왔다고 눈총 깨나 사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사람들 멸시나 받으며 살아야 더는 못 나대고 천성 눌러가며 조용히 살 것 같으니
그들 형편에 꼭 맞는 자리 찾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벌써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이제 남일처럼 느껴져요. 그동안 저는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얼마 전에는 아이 엄마도 되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안고 기뻐하시는 부모님 보니 이제야 두 분 걱정을 덜어드린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가정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보니 내가 이제 더는 원이 없구나. 남편은 오랜 지인으로 시끄러운 파혼으로 지친 저를 곁에서 살뜰히 위로해주다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아이 낳느라 우리 귀한 아내 몸 상해 걱정이라며 저 자게 두고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그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아이 봐주는 걸 보면 요란하지는 않아도 저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디어 찾게 된 소중한 행복인 만큼 제 가족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